일기로 읽는 타미스 몰튼의 전기. 1939년 10월 14일 토요일. 소설에 대한 문제로 돌아가면 파라와 리네하트 출판사는 그 소설을 출간할 의향이 없다고 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나는 계속 전화기에 매달려 한 여자와 통화했다. 우리는 한번 거절한 원고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출판사 직원인 그녀의 직무 같았다. 그런데 이야기 도중 그녀는 내가 매우 형편없는 미치광이는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싹싹해졌다. 그녀는 내 소설을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었다. 그는 노트만 보고서는 이야기 전개가 매끄럽지 않아 독자가 따라갈 수 없고 겉만 그럴듯한 내용이라고 평했다. 몸이 건조하고 지루해서 읽다가 중간에 그만두었다는 것이다. 등장인물의 이름도 이상하고 성격도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다시 살펴보니 모두가 사실임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내가 소설을 계속 쓰고 싶어하니 언젠가는 대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다. 그는 내게 새로운 소설을 구상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는 말하는 도중에 언뜻 제임스 조이스를 언급하면서 어쩌면 그런 시도는 조이스라면 통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나는 즉시 부인하면서 다만 소설의 정통성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와 소설의 각 장을 다른 순서로 배치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1939년 10월 15일 일요일. 마르셀 프루스트와 기억. 프루스트한테는 체험이 기억에 의해 변화되어야 가치가 있는 것 같다. 그는 현재에는 관심이 없다. 글을 쓰는 동안 일어나는 현재의 체험이 그에게 아무런 영감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일어나는 일의 현재 시간은 의미가 없다. 그를 매료시키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현재 시간이다. 실제로 그에게 중요한 것은 글을 쓰는 일이다. 글을 쓰는 것이 바로 그가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현재다. 나에게 기억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지난 여름 상당량의 자서전을 쉽게 집필한 까닭에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수레에 짐만 가득 실은 채 말은 아직 준비하지 못한 셈이다. 진정 기억이 새로운 관심인가? 아니면 어린 시절부터 기억에 너무 집착했나? 1939년 10월 16일 월요일. 처음으로 사제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을 때 나는 포드 신부님께 갔다. 신부님은 내게 재속 사제가 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일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댄 월시 교수님과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교수님은 그동안 개인적으로 지켜본 결과 나한테는 수도회가 더 적합하다며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추천했다. 교수님은 분명 포드 신부님보다 나를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지난해 성 토마스 대학에서 그분 과목을 수강했다. 방과 후에 우리는 자주 대화를 나눴고 나의 열정을 이야기하곤 했다. 대화를 하면서 나는 교수님이 나의 지적이고 영성적인 기질을 잘 알고 적절한 조언을 해준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분은 내게 자크 마리탱의 책을 소개해 주었다. 카톨릭 북클럽에서 자크 마리탱의 강의가 있었던 이후 월시 교수님과 나는
자크 마르탱의 자극을 받아 기적과 성인이라는 주제로 자주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성수에 대해 말했을 때 그분은 내가 언젠가는 수도 생활을 하게 되리라고 기대했다고 말했다. 1939년 11월 8일 목요일. 지난 3일 동안 새로운 소설을 60쪽 내지 70쪽 정도 썼다. 그런데 다시 읽어보니 재미가 없었다. 지니 버튼이 몇 번 집에 들렀고 오늘 아침 31번 거리에 프란치스코 스토온에 들렀다. 밤에 샤워를 하면서 스토온에 들어가게 된다면 좀 다른 가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우연히 1931년에 쓴 일기를 보며 나의 유치한 이상에 깜짝 놀랐다. 어이없게도 내가 바라는 것은 고주망태가 되도록 취하는 것이라고 쓰여 있다. 1939년 11월 20일 월요일.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자서전이나 편지, 일기와 신상에 대한 기록, 심지어는 회계 장부까지도 읽어주기를 바란다. 어느 곳이나 사람들은 자신의 자서전이나 노트에 그런 글을 쓴다. 밤 렉스는 지난 봄 일기에 몰두하더니 여름에는 자서전을 쓰면서 보냈다. 이 시대의 가장 탁월한 소설 율리시즈도 일종의 자서전이다. 오늘 아침 신문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신의 신상 기록을 전시하기 위해 하이드 공원에 지은 것과 같은 도서관을 헌정하는 사진이 실렸다. 1941년부터는 학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개방할 것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이것이 루즈벨트가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의 관심은 시대를 통해 자기를 알리는 가장 좋은 매체야말로 자서전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1939년 12월 8일 원자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자신에 대해 알고자 하는 시도는 좋은 것이라고 누구도 내게 말하지 않았기를 바란다. 나는 일기에 그리스어로 이것을 쓰곤 했다. 오컴에서 로마, 뉴욕에서 뉴욕, 로마에서 뉴욕, 뉴욕에서 케임브리지로 일기를 가지고 다녔다. 그렇지만 나는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자체다. 융을 읽고 내가 어떤 성향인지 알아내려고 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외향적 감각형이라고 했다. 분명 나는 내향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내향적이 되는 것은 물질주의들한테는 죄이며 나아가 곡해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을 어떤 유형으로 가른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1939년 12월 11일 월요일. 주말에 에드라이스와 워싱턴에 다녀왔다. 나는 좋은 호텔을 고르는 재주가 없나 보다. 워싱턴에서도 해링턴 호텔이라는 매우 형편없는 호텔에 투숙했다. 올린하우스보다 형편없는 시설에 편안하지도 않은 곳이었다. 올린하우스는 사방에 비상구가 연결되어 있었고 비상구의 연결부위는 헐거워서 흔들거리고 매일 아침 사람들이 문고리를 잡을 때마다 삐걱대는 소리가 요란한 데다 방은 침침하고 어두침침하고 창문은 벽에 가려 하늘을 볼 수 없었다. 한마디로 싸구려 방이었다. 언제 제대로 된 호텔에 투숙할 수 있을까? 쿡 여행사 직원에게 버뮤다에 있는 해밀턴 호텔 예약을 부탁하려고 했다. 얼마나 어리석고 소신없는 생각인가. 하이드파크 코너의 알렉산드리아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적이 있다. 숙박료에 비해 괜찮은 호텔이었다. 내가 찾아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찾아낸 호텔이었다.
로마에서는 더 형편없는 호텔에 묵었다. 베네토 거리에 지나치게 침침하고 좁은 방은 통풍도 되지 않아 숨이 막힐 것 같았고 답답했으며 나이든 할머니들이 묵는 호텔이었다. 독일에서는 그런 대로 괜찮았지만 브루셀에서는 다시 엉망이었다. 브루셀 호텔은 생각하기도 싫다. 내가 묵었던 호텔은 꺼림칙하고 청결 상태도 엉망이었다. 그 모든 호텔이 나를 경악하게 했다. 1939년 12월 20일 수요일. 나는 사람들의 글 쓰는 형식으로는 짧은 단편도 쓸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빠른 시간 안에 가상의 등장인물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쓰는 글 속 인물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가 될지 생각하기도 전에 적어도 20쪽, 30쪽 분량의 글을 써본다. 계속해 써보지만 등장인물이 누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핵심을 잡아내지 못한다. 또 다른 이유는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개인의 선입견과 어떤 것에 대해서는 쓸 수 없다는 편견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 상징들을 다루는 게 어렵다. 단편을 새로 쓰기 시작하자 첫 단락부터 고민하게 되고 다음 단락에서는 실증을 느낀다. 뭔가 새롭고 객관적인 내가 아닌 별개의 인물을 창조해내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마른 나무처럼 생명력이 없는 괴짜를 만들어 놓곤 한다. 기억하고 있는 내 안에 어떤 방식으로든 축적되어 있는 것에 대해 글 쓸 기회를 준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기억의 창고 안에는 굉장히 풍부하고 빛나는 것들이 쌓여 있다. 어떤 것은 내가 기억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거기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다. 깊고 신비로우며 잘 정돈된 풍부하고 달콤한 생각이나 개념들이 있는데 모두 나와 너무 친밀해서 마치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들이다. 기억 속에 모두가 내 이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실제의 사람들도 있다. 그 친밀함이 상황을 전혀 다르게 만든다. 나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기에 사랑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쓰는 것보다 훨씬 쉽게 글을 쓸 수 있다.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는 인물을 가상으로 만들어 그에 대해 쓰는 것보다 오히려 피상적이라도 사랑하는 천사들에 대해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만일 그가 내가 사랑하는 것의 상징이라면 글을 쓸 수 있겠지만 단순히 상징적인 인물이라면 글을 쓰기가 매우 어렵다. 신기하게도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글을 쓸 수 있다. 그러나 만족을 느끼지는 못한다. 사랑하는 것에 대해 글을 쓸 때만 제대로 쓸 수 있다. 그것이 관념이든 장소든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다. 매우 개인적이고 분명한 사랑의 대상이어야 한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사랑할 수는 없다. 1941년 1월 13일 토요일. 삶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일기를 쓸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일기는 늘 우리 삶에 늘 새롭고 중요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이냐시오의 영신 수련을 하고 있다. 하루 중 기도를 4시간씩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2시간 30분 정도는 하려고 한다. 첫날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묵상을 하면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다만 영신 수련에서 제시하는 대로 필요한 대목을 읽고 책을 덮어두고 단어 하나하나를 되새겨 보았다.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내가 하는 기도가 오히려 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유혹이 엄습해왔다.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한다.
영신 수련이 재미없고 지루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대죄에 대한 묵상을 깊이 하면 감명을 받게 되고 많은 도움이 된다. 죽음에 대한 묵상은 별로 새로울 것이 없다. 이 묵상 전에 이미 많은 묵상을 했음에도 수죄에 대한 묵상을 하고 나서야 대죄가 얼마나 무겁고 끔찍한지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제 지난 모든 나쁜 습관을 완전히 버리고 새 삶을 살도록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욕망과 육신의 약함과 끊임없이 싸워 이겨야 한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마음에 담은 모든 심리적 논제는 투쟁을 피하고 비참함에 머물려는 내 게으름과 비겁함을 합리화하려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6년 동안의 행복은 모두 나의 회심과 믿음에 깊이고 하느님을 섬기려는 열망과 관련되어 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다른 모든 것은 스스로 수인이 되는 것이며 죽음이다. 전에는 이것을 다만 지성으로만 파악했다. 이제야말로 제대로 알았다고 할 수 있다.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온몸과 마음으로 동의한다. (1942년 4월) 마이애미 해변. 레로이 호텔은 괜찮은 편이다. 꼭 집어 말할 수 없는 독특한 정취가 있다. 바닷가 호텔의 적절한 정취가 과거 어느 한때 어디선가 머문 적이 있는 호텔을 연상케 했다. 정확히 어느 호텔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베니스풍의 블라인드와 대리석 바닥, 야자나무가 초록빛 그림자를 드리운 방, 다소 시대에 뒤진 나무 장식으로 되었으나 외벽은 세공을 한 벽토로 되어 바깥보다 안이 더 시원한 호텔 내부의 캐캐 묵은 냄새, 바닷가의 정취에 어울리는 물에 흠뻑 젖어 소금맛이 나는 수영복 냄새, 마른 야자나무 잎과 선텐 오일 냄새, 럼주와 담배 연기 냄새. 숲으로 향하는 바닷바람이 호텔 벽에 부딪혀 버뮤다의 해밀턴 호텔은 육중하고 고풍스러워 보인다. 도보 해협의 화이트 바닷가를 볼 수 있는 절벽 꼭대기의 본머스에 자리한 사보이 호텔과 비슷한 정취다. 금속으로 된 아름다운 발코니가 있고 식당은 사람들로 북적거려도 한겨울에 음울한 그림자가 금방이라도 덮칠 것 같은 발 디딜 틈 없는 인파에도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곳이다. 나는 그곳에서 디아네를 사랑하게 되었다. 우리가 함께 앉아있던 의자를 제자리에 옮겨놓던 11월의 어느 날,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의 사랑을 덮쳤다. 나는 오콤의 지산의 집 거실 난로에서 그녀의 편지를 태워버렸다. 격앙된 몸짓으로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난로 속으로 던져버렸다. 다시 한번 읽을 수만 있다면. 이곳 마이애미에 자리한 스페인풍의 집 안뜰 파티오에서 바깥으로 난 거실은 가죽 장식으로 되어 한결 운치가 있다. 깨끗하고 구김이 없는 가죽 장식의 새 여행 가방과 안장에 다는 가죽 주머니와 윤이 나는 가죽, 깨끗하고 소리 나지 않으며 끈을 풀어 헤친 가죽이 바깥에서 향기롭게 불어오는 열기에 섞여 기분 좋은 냄새가 났다. 여행용 가죽 가방을 판 친구는 시간이 흐를수록 가방이 운치 있어진다는 재치 있는 말을 할 줄 몰랐다. 뉴욕의 로즈 스피트 가게의 점원은 낙타털로 만든 내 점퍼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멋들어질 거라고 했다. 1년 동안 들고 다니는 $20나 깎아 $5에 산 무조 가죽 가방도 그나름 멋이 있다.
방 안에 들이우기 시작한 시원한 그림자를 보니 내가 자주 찾던 그레이트 내게 있던 여자의 집이 떠오른다. 그 집은 널찍하고 시원한 거실에 햇볕을 가리는 차일을 단 창문이 있었다. 창문을 열면 차일 사이로 바람이 불어와 땀에 젖은 테니스복을 말려주었고 우리는 소파에 앉아 코카콜라를 마시며 즐거워했다. 향기와 빛깔이 여름을 대변한다. 4월의 봄 향기를 만끽하던 뉴욕에서 갑자기 이곳으로 와서 맞는 여름 분위기가 더욱 깊은 인상을 준다. 이곳은 뉴욕의 8월만큼이나 덥다. 밤 기차를 타고 오후에 내리면 8월이다. 울창한 나무가 우거진 푸른 마안을 따라 달리는 차 안에서 나는 영국 배에서 처음 내린 8월에 롱아일랜드를 달릴 때의 느낌을 받았다. 그 당시 열기와 아지랑이, 길가에 1미터도 넘게 무성하게 자란 잡초에 얼마나 놀랐는지. 새로 지은 호텔과 아파트가 늘어선 거리를 달리노라니 지난번 롱아일랜드역에 내렸을 때가 떠올랐다. 세 개의 박람회가 열리는 거리는 휘황찬란하고 활기로 가득 찼으며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넘실거리고 달리는 버스에서도 멜로디처럼 경쾌한 경적이 울렸으며 기차역에는 거대한 기관차의 기적 소리가 시끄러웠다. 이 호텔들이 뿜어대는 냄새는 무엇을 연상시키는가? 전형적인 여름 리조트 냄새다. 이 냄새는 내게 여름 휴가를 연상케 한다. 1941년 4월 쿠바 아바나. 아바나는 멋진 도시다. 살아있는 느낌을 주는 기분 좋은 곳이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무엇이든 쉽게 찾을 수 있고 누구한테나 열려 있다. 거리의 술집과 카페는 활기가 넘치고 누구든 환영한다. 행인들도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에 함께 즐기고 카페 안의 사람들 또한 거리의 소음과 웃음소리, 생동감에 공감한다. 그것이 바로 지중해 도시의 특징이다. 개방된 삶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활력이 넘친다. 시장에는 진솔한 삶이 그대로 묻어난다. 복권이나 엽서, 신문과 잡지를 파는 이들이 소리치며 군중 사이를 헤집고 다닌다. 술집과 카페를 들락거리고 거리의 악사들이 상점 앞에서 노래 부르며 연주한다. 만일 번화가에서 식사할 기회가 있다면 도시의 삶을 좀 더 잘 느낄 수 있다. 식당 아케이트 밖으로 하늘 저편을 지그시 바라볼 수 있고 국립극장의 둥근 지붕 위에 세워진 날개 달린 음악의 여신상이 발꿈치를 들고 서 있는 자태를 볼 수도 있다. 그 아래 중앙공원의 나뭇잎들이 바람에 살랑거린다. 이 모든 것이 그대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 도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물론 식당 안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 주문한 음식을 즐기고 있지만 음식은 풍성하고 값이 싸다. 주머니가 풍족하지 않다면 반드시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거리에는 풍요가 넘친다. 그대가 느끼는 기쁨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 모두가 그대에게 기쁨을 준다. 그대가 도시에 빠져들수록 그곳을 더 사랑하게 되고 도시가 주는 사랑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대가 바라기만 하면 도시의 구성원이 되어 환희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삶의 양식이며 구원의 상징이다. 원제의 도시 하바나는 조직이 잘 되어 있어 그곳에서 사는 방식을 알게 된다. 그대는 천국의 은유를 터득하게 될 것이다. 1940년 4월 29일 쿠바 카마쿠에이. 쿠바의 생활은 개방되고 서로 깊이 연결되어 활력이 넘친다.
카페나 술집, 식당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웃음소리를 지나가는 행인들도 함께 즐기고 카페의 사람들도 거리의 소음과 웃음소리와 활기를 함께 누리는데 이런 상황은 성당에서도 마찬가지다. 미사 드리는 동안에도 성당 문은 열려 있다. 성당 안에도 바깥일과 소음이 그대로 전해진다. 도착과 출발을 알리는 전차 벨소리, 버스 경적 소리, 신문이나 복권을 파는 이들의 외침 소리가 들린다. 주일에 성 프란치스코 성당 밖에 있었는데 복권 파는 사람이 쿠바에서만 들을 수 있는 우렁찬 목소리로 거리를 오가며 복권 번호를 외치고 있다. 무척 기분 좋은 숫자다. 4404번, 4404번. Cuatro mil cuatrocientos cuatro, 4404, 4404, 4404. 그는 계속해 이 숫자를 프란치스코 성인과 관련된 듯한 알아듣기 어려운 말로 외쳤다. 아마도 프란치스코 성인도 이 숫자를 좋아했다고 말하는 것 같다. Cuatro mil cuatrocientos cuatro. 성 프란치스코 성당 앞에 막 도착했을 때 주일 학교가 끝난 듯 많은 아이가 두 줄로 서서 성당 옆문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비어있는 성당 앞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미사는 이미 시작되었고 사제는 서관을 봉독하고 있었다. 그때 갈색 수도복을 입은 수사가 나와 아이들의 성가 합창을 지도했다. 제대 뒤에는 하느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든 성 프란치스코 상이 있었는데 선에 오상 흔적이 나 있었다. 아이들이 성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청아하고 힘찬 아이들 목소리가 성당 안에 가득 울려 퍼졌다. 성가가 끝나자 경건한 분위기로 집중시키기 위한 작은 종소리가 울렸고 장케트를 내려 무릎 꿇는 소리가 들렸다. 사제는 마치 우주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종소리가 다시 3번 울렸다. 잠시 흐르던 침묵을 깨고 갈색 수도복의 수사가 청아한 목소리로 신경의 첫 마디를 외자 모두 고개를 들고 따라했다. 아이들의 뚜렷한 목소리가 천둥소리처럼 사도신경의 의미를 울려 퍼지게 했다. 감각을 통해 어떤 특별한 것을 본 것은 아니지만 나는 성당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려고 눈을 뜨고 있었다. 절대적이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함으로 내 앞 나와 제대 사이 성당 중앙 어느 곳 허공 위 굳이 어느 특정 위치를 나타낼 필요가 없는 내 감각을 넘어선 바로 그곳에 하느님께서 그분의 본성과 권능으로 현존하고 계심을 느꼈다. 몇천 아니 몇백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인이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거룩한 이름에 찬미 드리는 가운데 그분은 현존하고 계셨다. 그 순간 나는 매우 명료하고 분명한 깨달음으로 하느님 나라가 바로 내 앞에 있음을 느끼고 벼락에 감전된 듯한 전율을 느꼈다. 섬광 같은 것이 내 안을 관통했다. 나는 지상을 떠나 천상의 세계로 오르는 듯 했다. 1940년 5월 21일 뉴욕시